이제 여태까지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얘기를 좀 그러네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의부터 다시 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배웠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지 못했던 태스크 시츄에이션에 적용하는 능력.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previous experience에서 필요한 데이터 양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 너무 많잖아.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 트릴리언 토큰으로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각 널리지들이 컴포저블 해서 좀 필요에 따라서 해쳐 모여해서 플렉시블하게 태스크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큰 우리의 욕망 중에 하나고, 세 번째가 이게 컨티뉴얼 러닝이어야 되니까 그냥 만들어진 지식이 그냥 한순간 계속 그대로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고 업데이트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경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면은 좋은 프레임워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근간이 되는 컴포넌트가 무엇일까? 여기서 베이지안 이퀘이션이 이제 다시 나오죠. 여기 저희가 이거 인식과 추론 여기서 다 다뤘던 주제인데, 거기서 우리가 약간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개념이 뭐였냐면 이 프라이어 날리지. 이 프라이어 날리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요 페이퍼에서 프라이어 날리지에서 정의를 해요. 뭐냐면 여기 이게 2019년인가 그래요. 이 페이퍼에서 자 여러 가지 종류의 프라이어 날리지겠지만 첫 번째가 narrative and event gist일 수 있다. narrative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에피소딕 이벤트예요. 셀프를 중심으로 한 에피소딕 이벤트. 그래서 프라이어 날리 중에 당연히 에피소딕 메모리가 하나의 컴포넌트다. 그렇죠. 이벤트 지스트는 나레이티브는 약간 그 상황의 디테일까지 다 갖고 있는 나의 에피소딕 메모리라면, 이벤트 지스트는 그걸 우리가 약간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에피소딕 메모리를 딱 떠올렸을 때 특정적으로 주로 더 떠오르는 그 이벤트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꼭 나와야 되는 단어들가 이제 이벤트 지스트고, 그래서 high level central elements that are critical to overall storyline coherence.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두 개 다 스페시픽 이벤트의 앵커가 돼 있어요. 이거는 제너럴라이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에피소딕 메모리, 기억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어딘가 저장돼서 나중에 그냥 리트리버 해가지고 써야 되는 사전 지식이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컨셉과 카테고리에서 이건 조금 시멘틱죠. 그래서 이제 컨셉은 어떤 아이템이나 엔티티의 클래스를 지칭하는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카테고리는 그런 컨셉의 어소시에이티브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컨셉들끼리 어떤 패밀리를 만들거나 링킹을 시키거나 이래서 컨셉 멤버십을 정하는 것이 카테고리인데, 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멘틱 난리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없으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약간 일반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전 지식이다. 세 번째가 이제 statistical regularity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약간 이 페이퍼에서는 로컬 컴퓨테이션을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전 쪽에서 어떤 복잡한 뒷배경이 아주 복잡한 그림에서도 어떤 포그라운드 객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 포그라운드의 객체의 어떤 레귤러리티가 있으니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런 스태티스티컬 레귤러리티도 하나의 어떤 프라이어 날리지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컨셉이랑 좀 겹치는, 근데 이거 약간 로컬 컴퓨테이션 쪽에 더 많이, 이거는 하이 레벨, 이건 로컬 컴퓨테이션 쪽에 많이 컨셉 앵커가 되어 있는 개념들이고, 이제 나레이티브와 이벤트 지스트는 보통 이렇게 MPFC, IFG, 이게 이제 Inferior Frontal Gyrus, Posterior STS, TPJ 이런 쪽이 이제 이런 에피소딩 메모리와 관련이 돼 있고, 컨셉이나 카테고리는 TPJ랑 Temporal Pole 쪽이고, 이제 Statistical Regularity는 MTL, Hippocampus, Basal Ganglia, Thalamus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요 세 가지가
프라이어를 이루는 타입이라고 페이퍼가 얘기를 해서 뭐 그냥 나름 그냥 이것만 있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더 놓친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스키마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스키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네. 지금 내러티브는 굉장히 디테일까지 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앱스트랙션이 어디서 일어나나 했을 때 여기 컨셉에서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에서 이제 컨셉으로 갈 때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정리돼서 네. 이렇게 앱스트랙트한 것들이 좀 생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스태티컬 레귤레리티는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컨셉이랑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그것과의 관계,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그럼 내러티브도 같이 스키마에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내러티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컨텍스트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나레이티브 자체가 바로 스키마의 어떤 한 컴포넌트라기보단 저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나레이티브가 있으면 네. 그걸 투영해서 이제 거기서 공통된 어떤 제너럴라이저블한 난리지를 뽑아내면서 스키마가 네,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해봐야 스키마가 이게 뭐 네. 스키매틱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절대 알 수가 없는데 CSC가 그거를 딱 또 이제 형상화를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게 다가왔는데 그 전에 앞서서 코그니티 맵, G스트, 스키마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다시 깨끗이 드리고자 하는 게 왜냐면 Forge and Far Nature Review Neuroscience 2024년도에 이걸 다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코그니티브 맵, 요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예제를 드는데 이제 폴트 워터프론트에 있는 도시에 여행하는 에이전트 입장에서 코그니티브 맵과 지스트와 스키마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첫 번째 코그니티브 맵은 representation of allocentric relations of objects with one another in specific experience in environment.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하나가 이제 엘로센트릭하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로센트릭한 템플릿이 스페시픽한 익스피리언스에 사용돼서 히포캠팔 플래시셀 패턴이 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코그니티브 맵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워터프론트 시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개념들 간의 관계가 있죠. 근데 그 관계의 템플릿을 갖고 와서 토론토에 있는 하버 투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디테일 리프레젠테이션이 다 띄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CSCG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엘로센트릭 리프레젠테이션 위에 센소리들이 다 맵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좀 그림으로 그리면은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릿속 안에 요 토론토 시티의 어떤 공간적 관계에 대한 지도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뭔가 실제 그 토론토에 있는 빌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자극이 매핑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G스트는 그래서 이제 이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엘로센트릭한 거를 뽑아서 이걸 템플릿을 해서 매핑시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드린 거고 G스트는 그럼 뭐냐? G스트는 그 particular memory 에피소드 환경의 코어 엘리멘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머릿속에 어떤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G스트는 랜드마크나 그 토론토 시티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행 어땠어? 말했을 때 요런 거 위주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스페셜 측면에서는 G스트가 이런 센소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어떤 그냥 공간상의 어떤 그냥 머릿속에 남는 어떤 뭐랄까 커버리지 핵심 요소들. 예, 핵심 요소들 커버리지 예, 이런 것들이 남게 된다. 구성 요소들. 예, 구성 요소들이 남게 된다. 그거는 이제 스키마는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이제 멀티플 익스피리언스로부터 슈퍼 오디네이트 knowledge 스트럭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워터프론트 시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어떤 여행을 갔을 때 랜드마크도 있을 거고 어떤 길도 있을 거고 어떤 중요한 지점도 있을 거고 어떤 시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예전에 내가 갔던 비치에 있던 워터프론트 스키마와 내가 요번에 상상한 보트 터미널의 스키마가 겹쳐서 요 중간쯤에서 뭔가 막 공통된 경험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키마로 형상화가 되고 그게 VM표시나 ATL에 형성이 된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개념화 시키는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시면 코그니티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조금 범주화가 되냐면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한 가지가 뭐냐면 맵, 그러니까 엘로센트릭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맵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거기에 매핑하는 스티뮬러스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같이 매핑되어 있을 때는 코그니티브 맵. 둘 중에 센소리 커먼한 센소리가 표상되어 있는 것이 Gist. 그리고 요 스키마는 코그니티브 맵, 그러니까 엘로센트릭 리프레젠테이션 여러 개가 겹쳐서 커먼한 엘로센트릭 맵이 바로 그런 스키마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디에 더 웨이트가 주냐에 따라서 코그니티브 맵, Gist, 스키마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 페이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그니티브 맵, Gist, 스키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쭉 봤고요. 요 이제 스키마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컴포넌트잖아요. 그게 이제 요 틱스 페이퍼, 또 다른 틱스 페이퍼에 난 그림인데 이제 이 페이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히포캠퍼스에서 만들어진 코그니티브 맵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에서 나온 각각의 코그니티브 맵들이 쭉 다 겹쳐지면서 공통된 코그니티브 맵의 하나의 어떤 그래프들이 이제 BMFC에서 만들어지든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서 일로 넘어가든 하면서 BMFC가 나오게 되는데 이 BMFC 이제 표상이 되는데 BMPFC의 표상이 될 때 또 연결해서 같이 네트워킹 하는 것이 바로 요 시멘틱 메모리 쪽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코그니티브 맵에서는 특정한 자극들, 센소리들이 매핑되었다면 그 센소리 자극들의 일반화된 어떤 개념들이 이런 시멘틱 메모리에서 나와서 BMPFC의 매핑, 그러니까 BMPC에 표상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매핑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스키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프리프론탈 쪽에 있는 컨텍스트들은 조금 뒤에 얘기를 더 나눌게요. 요게 이제 사실은 컨텍스트 얘기하면 프리프론탈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실제로 컨텍스트가 히포캠퍼스에서 처리가 돼서 인코딩이 된 다음에 일로 리트리발된 컨텍스트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컨텍스트가 만들어져서 거꾸로 히포캠퍼스로 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아직 사람들이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그래서 컨텍스트 얘기하면 프리프론탈 히포캠퍼스 얘기를 많이 한다. 저는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메모리 자서전적 기억이죠. 자서전적 기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예전에 그 엘레노 맥과이어가 또 그쪽에 대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2010년, 11년 뭐 그다음에 최근 논문들까지 좀 이렇게 훑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MPFC를 그러니까 히포캠퍼스는 하나의 포인터 같은 그러니까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거고 주로 그 인그레디언트들은 다 저쪽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들이 이 미디어 프리프론탈 쪽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이제 지금 오기 전에 읽었던 다시 이렇게 떠올린 건 아니라서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 MPFC 쪽에 지금 오토 바이오그래피컬 메모리가 있는데 저장이 돼 있고 히포캠퍼스는 그거를 끼워서 맞춰서 그때그때 리트리브를 해서 하나의 씬으로 하나의 어떤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스키마가 일종의 프라이어 날리지라고 한다면 그 베이지안 이퀘이션에 의하면
히포캠퍼스가 어떤 시퀀스 프로세스를 하고 있을 네. 때 하나의 어떤 일종의 컨텍스트로 작용을 네. 해서 뭔가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지금 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자서전적 기억이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것 저는 같고. 사실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자서전적인 기억하면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스페시픽한 셀프에 대한 얘기니까 에피소딩 메모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서전적인 어떤 지식도 에피소딩 뭔가 메모리가 맞아요. 예. 그럼 에피소딩 메모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스트를 표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와 조금 더 다른 거는 그렇죠. 자기와 관련된 그지 아니면 아주 그 사소한 경험의 기억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럴 수도 경험들이 있죠. 형성한 나에 대한 맞아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각색된 기억일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이제 자서전적이니까 자기의 과거,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평가한 나의 네. 어떤 트레이트,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서전적 기억에 어떻게 보면 핵심 인그레디언트들은 에피소딩 메모리거든요. 근데 에피소딩 메모리가 아예 나와 관계없는 메모리가라기보다는 나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나와의 관련성이 높은 기억들,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자서전적 기억에 중요한 인그레디언트들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에피소딩 메모리에서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동시에 이제 VMPFC 저도 스키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럼 그 스키마랑 이런 지금 자서전적 기억 혹은 아까 근데 내러티브란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 자서전적 기억은 굉장히 내러티브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내러티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디테일까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내러티브들이 있고 그걸 리트리버 하면서 또 그렇죠. 각색되기도 하고 하면서 생각해보면 교수님 사건 사고는 네. 디테일이 살아있고 네. 그것이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사건 사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토바이오그래피는 나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감정도 들어가 있고 감정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롱텀 스케일로 형성된 맞아요. 네. 에피소딩 메모리인 거 같아요. 얘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요 스키마랑 어떻게 보면 그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메모리 그다음에 내러티브 컨텍스트 요게 지금 좀 이 전두엽 쪽에 어딘가에서 특히 MPFC 쪽에서 뭔가 다 저장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지금 다 이 MPFC가 아까는 내러티브, 아까 근데 도설이라고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아까 내러티브에서 여기는 벤트럴.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 MPFC 안에서도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설 쪽이 맞아. 아까 전에 그 슬라이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설 MPFC.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이 페이퍼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근데 미디어리죠. 네. 뭐라 그러냐면 not ventral이라고 했어요. 도살 그리고 가로치고 not ventral MPFC. 그래서 이 narrative는 확실히 도살 MPFC에 표상이 돼 있고 스키마는 그 밑에. ventral media preferred. 뭐 그게 사실이든 뭐 얼마. 근데 이번에 이번 올해 네이처컴에 저희가 낸 논문이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DMPFC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루미네이션은 내러티브거든요. 확실히 버벌한 폼을 가지고 뭔가 과거에 대해서 계속 그 버벌 폼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건데 DMPFC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부분을 다시 리비짓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뭐냐면 요 페이퍼에서 요 같은 황금 페이퍼에서 나온 건데 스키마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인데 이제 스키마가 결국에는 그런 CSCG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엘로센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조각조각 나서 재사용 가능한 유닛들로 이렇게 여러 경험마다 재사용되는 애들을 싹 다 이렇게 추출할 수 있다면 요게 이제 인스테이트먼트가 딱 되면서 어떤 실제 이번 파티큘러 익스피리언스를 겪으면서 히포캠퍼스가 만들어낸 엘로센트릭이든 에고센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을 이 스키마라는 창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키마의 역할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경험을 이 스키마를 통해서 재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스키마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이 경험을로부터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지스트가 무엇인가도 이러한 스키마라는 렌즈를 껴놓고 추출하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키마가 이 특정 경험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 스키마도 어코모데이션이 되면서 바뀔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교수님 그 정학생 페이퍼 얘기를 드렸던 게, DMPFC에서 표상이 된 거가, 저는 DMPFC랑 BMPFC가 가까이 있는 이유가 저는 있으니까 여기서 서로 계속 뭔가 작용을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도 뭔가 이 루미네이션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독적으로 에피소딩 메모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키마랑 계속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그 스키마라는 렌즈로 내레이티브를 계속 해석을 하니까 그쪽이 더 DMPFC가 좀 리프로듀스블한 바이오마커로 뜨지 않았을까. 김학진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그 DMPFC와 VMPFC에서 DMPFC는 좀 더 소셜 밸류, 그다음에 VMPFC는 좀 더 인트로셉티브하고 셀프 인터널한, 그래서 익스터널 인터널한 어떤 그게 이제 모이는 그런 또 관점으로도 이제 DMPFC랑 VMPFC를 많이 보거든요. DMPFC는 보통 이제 Theory of Mind,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볼 때 이제 많이 액티베이트 되는데, 이제 약간 나레이티브도 그런 식으로 좀 바라봐야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하이 레벨 하이 레벨 컨스트롤이라고 보통 그런데, 그러니까 스키마가 지금 되게 핵심인 거, 그 핵심적인 거고,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DMPFC는 저 초록색들이 지금 뭔가 포함된 그런 건가요? 여기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경험에서 히포캠퍼스가 만들어낸 코그니티브 맵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하나의 어떤 엣지들이 조금 불투명하게 형성이 돼 있어도 그때 우리가 이런 스키마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내면 이 렌즈로 투영해서 보면 실제로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던 엣지들도 다 이렇게 생기면서 이 렌즈를 통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VMPFC가 지금 이 스키마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루미네이션 아까 DMPFC 한 게 결국에는 이 스키마를 통해서 스키마가 영향을 준 스토리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쵸. 네, 그 다음에 VMPFC에는 근데 그 스키마 핵심 어떤 저쪽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쪽에서 말하자면은 핵심 신념 같은 거, 나를 핵심적인 셀프 컨셉 같은 게 약간 스키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뭔가 구조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VMPFC가 인트로셉션이랑 가장 그 커넥션이 많이 돼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VMPFC에서 어떤 이런 스키마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터널리 코어한 어떤 틀, 지금 보는 윈도우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것과 또 몸의 내부의 어떤 그 밸류가 연결이 된 거. 참 이거 진짜 연구 주제인데, 결국에는 정말 우리 뇌에서 가장 추상화되고 제너럴라이저블 하다는 그 맵마저도 인트로셉티브 시그널에 의해서 계속 쉐이핑이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뛸래야 뛸 수 없는. 사실 VMPFC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 지도 교수님 토어 웨이거가 이제 셀프 인 컨텍스트라는 논문을 네이처 리뷰즈에 썼잖아요. 거기에 이제 핵심 영역이에요. VMPFC 항상 좋아하시는 영역인데, 그 얘기를 제가 다음에 또 다룰 것 같아서 그때 또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 얘기가 다 끝나지는 않았고, 결국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얘기들이 제일 첫 장에 보여드렸던 이 맵이랑 이 그림이랑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컨텍스트 얘기 드렸고, 제너럴라이즈는 얘기 드려서 요 두 개의 어떤 축이 요렇게 퍼져 있어서 마치 컨텍스트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뭔가 다른 두 가지 큰 독립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지만, 그게 또 굉장히 서로 인터비분 돼가지고 이 스키마가 에피소딩 메모리를 떼서 생각할 수 없고, 거기서 셀프를 떼어낼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얽혀 있는 그런 결국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셀프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네. 이게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인터셉티브 시그널이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희 논문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셀프 as generalization and contextualization. 예, 뭐 그러면 딱 토의 페이퍼 같이 됐죠. 그러네요. 아니요, 근데 우리도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페이퍼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하겠지만 디테일이 아직은 없고요. 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예. 그 요 뒤에 이제 CSCG 얘기 들으시면서 조금 더 꿈을 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엔테리얼 히포캠팔 엔테리얼 쪽엔 이모션 포스테리얼은 그렇지 않고 인코딩 리트리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스키마가 그러면 CSCG에 어떻게 연구가 되었는지를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번엔 요 방을 만들었어요. 요 방이 이제 요 바닥 타일이 다 센소리 자극이고요. 요 중앙에 요번에는 장애물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CSCG를 딱 돌렸더니 엘로센트릭 맵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딜립 조지가 말하는 스키마는 바로 이 엘로센트릭 맵에서 저 스티뮬러스를 싹 다 떼어낸 저 앱스트랙 스트럭처 코드가 바로 리유저블 스키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뭘 보여주냐. 요번에 요걸로 트레이닝 시켜서 만든 이 스키마를 가지고 재트레이닝 없이 다 비슷한 방인데 장애물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 방에다가 그냥 어플라이를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G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 태스크를 시킨 건데 당연히 G는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갖고 있던 스키마를 가지고 가장 최단 거리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약간 그 저희 페이퍼에서 또 성우 학생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리드 가장 그러니까 가장 셋 포인트에 가깝게 가는 벡터 필드 이런 건데 하니까 이런 필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빨간색이면 빨간색일수록 가장 숄티스트 패스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롱 패스라서 얘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일수록 쫓아가게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려고 플래닝을 딱 했는데 여기에 딱 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장애물 하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과 이쪽으로 올라가는 두 가지가 생겼는데 다시 그 여기를 다시 리바인딩, 그러니까 스키마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다시 숄티스 패스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가게 돼서 또 이쪽으로 올라갔더니 또 여기 장애물이 있어. 요번에 다시 내려가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했는데 여기도 막혀 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계산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색깔이 퍼지면서 왜냐면 여기는 이미 갖고 있었으니까 스키마를 쭉 돌아서 여기선 계산을 다시 하지 않고 바로 하면서 이 스키마가 없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숄티스 패스를 찾아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키마의 역할이 아닌가 하면서 요 페이퍼의 일부분으로 한 분석으로 요 페이퍼에 냈는데 이제 아마 이쪽을 발전을 훨씬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페이퍼가 이제 두 개의 페이퍼가 최근에 나온 거예요. 딥마인드 저널에 났어요. 요게 2월 16일 날 났고요. 요게 6월 달에 난 페이퍼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처음에 스키마 앱스트랙션 그래서 이게 다 했네. 두 번째 보니까 인컨텍스트 러닝을 한 거예요. 다 했군. 여기는 이제 랭귀지 모델까지 건드렸군.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딜립 조지 말고는 다 오서들이 다 다르네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팀장이 되고. 그리고 약간 다 이름들이 제 눈으로 봤을 땐 다 인디언들로 보이거든요. 인도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약간 저자들만 조금 바뀌고 딜립 조지가 계속 리드를 하고 있지 않나. 요 첫 번째 페이퍼 2월 달에 난 페이퍼에서 난 그림인데
이제 요런 것들 하나하나가 스키마로서 어떤, 그러니까 요것마저도 이미 여러 개의 경험을 통해서 뽑힌 커먼한 스트럭처들이 이런 템플릿을 아마 VMPFC가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새로운 익스피리언스가 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제가 아까 프라이어 날리지가 이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컴퍼저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걸 잘 끼워 맞춰가지고, 새로 학습하지 않고, 있던 거를 같이 사용해서 그냥 바로, on the fly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뭐 이 그림은 계속 나오는 거고, 요런 맵 해가지고 다 일단 이 엘로센트릭 맵을 다 구현해놓고 거기서 센서리를 딱 걷어낸 게 이제 스키마 1, 2, 3H 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딘가 표상해놓고 새로운 환경에 왔을 때 일정 정도 조금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형성된 어떤 코그니티브 맵을 기준으로 베스트 매칭을 하거든요. 가장 그래도 그나마 많이 닮은 스키마를 찾아서 실시간으로 갖고 와서 그럼 요 맵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쪽 폭이 좀 넓어요. 요거와 다르게. 하지만 토폴로지컬리 비슷하니까 얘를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플래닝을 했더니 조금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진짜 이 컨텍스트 러닝과 비슷하네요. 예. 예. 네. 인컨텍스트 러닝을 이제 더 네. 자세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는 약간 핵심 슬라이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두 번째 페이퍼에 두 번째 페이퍼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이제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요번 이 페이퍼 두 번째 페이퍼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훨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그림은 요런 그림 있잖아요. 네. 또 요 그림은 액션을 취한 다음에 액션의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진 맵인데, 그거에 반해서 요 그림은 센소리 자극을 일렬로 세워놓고 컨텍스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표상을 해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요 그림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화살,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그려놓아서 어디에서 어디로 뛰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죠. 이게 아까 그 클론 모양으로 클론. 다 예, 다시 클론. 재정렬한. 네. 클론 스트럭처인데, 여기서 이제 이 센서리만 싹 걷어내고 요 관계, 요 트랜지션 관계는 유지한 이것이 바로 슬롯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스키마다라고 여기서 아예 정의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설명드린 스키마는 사실 이러한 스트럭처 코드 위에 시멘틱 메모리에서 뽑은 일반화된 어떤 개념이 매핑이 된 걸로 코그뉴로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정말 센소리는 싹 다 빼고 트랜지션 네트워크 그렇게 설명할 수, 이 그래프 트랜지션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요 틀을 스키마로 표상을 하고 이렇게 있었던 센소리를 싹 걷어내고 얘를 가지고 리바인딩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방에 갔을 때 똑같은 어떤 스키마를 공유를 하고 있으면 리바인딩을 빠르게 해서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바로 그냥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 더 플라이로 스키마가 리인스테이션 됐다가 실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센소리를 잘 설명하지 못해서 서프라이저가 일어나면 그 서프라이저를 일으키는 자극이나 위치에 한해서만 센소리를 리바인딩 하거나 아니면은 스키마를 조금 고치거나 해서 부분적으로만 고치지 한꺼번에 다 고치는 법은 없다. 이런 식의 수도 알고리즘을 여기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도 요렇게 스키마를 이렇게 구성했다가 조금 아주 약간 틀린 거를 만들어 놓고 스키마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까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컨텍스트 컨틴전시 예, 나오고 이제 그 컨틴전시가 지금 여기에서 요 그래프 스트럭처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정말 그 주인공,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아이템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틴전시는 약간 그게 그런 다 아이템들이 있는. 조금 있어야지 음. 커절리티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빠져 있는. 그러니까 진짜 반복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 셀 수준에서 네, 네. 아예 사실은 뭐 이제 컴퓨테이션을 그냥 그 지스트란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컴퓨테이셔널한 그러니까 셀이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전혀 상관없이 없고, 그러니까 베이클이라 그러거든요. 네, 베이클. 이게 그래서 결국에 심볼릭 그라운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미닝을 싹 빼고 네, 베이클의 그 인터리저널 관계, 네, 서킷이네요 정말. 예, 그거가 우리 머릿속에 표상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엔스로이널 콜텍스 얘기는 안 하고 표상만 시켜놓은 게 바로 이 CSCJ 슬럿 스트럭처고 결국에 저는 이제 저기 톨만 아이캔바움 머신의 엔스로이널 콜텍스의 그리드 셀이 이런 거를 표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템플릿을 네, 갖고 와서 매핑시키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톨만 아이캔바움 머신은요. 또 이제 이가 어디서 하나가 빠져 있냐면 컨텍스트가 없어요 거기에. 어, 페이퍼를 찾아보시면 컨텍스트 얘기가 없어요. 딱 하나의 컨텍스트만 설정해놓고 네, 그 그리드 셀이랑 플레이스를 매핑시키고 음,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임스 음, 위팅턴이 프리프론털이랑 음, 연결시킨다.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조금 바뀌었을 땐 그러니까 센소리는 고정시키고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고치고 또는 센소리 자극이 조금 바뀌었을 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고치고 에미션 매트릭스를 패스트 리바인딩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알고리즘을 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 질문 더 생긴. 예, 그럼 이게 예, 아까 스키마가 이제 MPFC나 예, 예, 뭐 그쪽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이 지금 트랜지션에 대한 예, 요 매핑에 대한 어떤 정보가 예. 거기 프리프론탈에 있는 걸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는 이건 못하죠. 예. 이거는 관심이 없는지. 히포캠퍼스 플레이스 예, 셀이라는 건 저 클론 하나하나가 예. 그런 건 알겠는데 이제 저 트랜지션의 어떤 정보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BMPC에 그런 정보가 왠지 있을 것 같네요. 녹아 예. 있어야 될 것이다. 음, 그 이제 여기에 매핑되는 자극들이 여기는 다 센소리 자극만 얘기하지만 거기에 익스트로셉션, 프로프리에셉션, 인트로셉션이 다 겹쳐져서 올라가야 제대로 된 어떤 그라운딩을 하지 않을까. 네. 아,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 클론 스트럭처 코그니티브 그래프의 스키마 쪽을 얘기를 드렸는데, 뒤에 이제 넘어가면서, 어, 조금 더 이제 이 빌립 졸지가 AI 쪽으로 갖고 오면서 이 CSCG의 성능을 또 테스트를 한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요 메모리 앤 플래닝 게임이라고, 이게 아마 좀 이쪽 필드에서는 좀 사용되는 태스크인가 봐요. 뭐냐면 되게 단순한 태스크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를 주고 고를 주면 그쪽으로 어떻게 하면 옵티멀하게 가는가를 성능을 체크하는 그런 게임인데 되게 단순한 게임인데 근데 이 모양이 꼭 이런 사각형 모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폴로지의 스페셜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길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얼마만큼 빠르게 에이전트가 적응을 하면서 고를 향해 가는가에 대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CSCG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뭘 했냐면,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스페셜 내비게이션 길들을 다 먼저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런 스키마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실제 게임이 주어지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베스트 매칭 스키마를 찾아서 그 스키마를 이용해서 태스크를 푸는 과정에 퍼포먼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트레이닝 스텝이고요. 요 X축이 몇 번의 스텝을 밟아야 되는가. 그리고 요 Y축이 리워드 양인데 요게 이제 사실 이 주황색이 요 CSCG의 퍼포먼스고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요 Rapid Task Solving in Novel Environment라는 페이퍼인데 여기 역시나 딥마인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에피소딕 플래닝 네트워크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던 건데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
일종의 어떤 에피소딕 메모리 스토리지가 있고요. 이게 뉴럴 튜링 머신이랑도 되게 닮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현재 상태 스테이트, 그리고 previous action, previous state이 들어가고, 또 다른, 벡터가 이제 여기 goal과 현재 상태가 어펜드 돼가지고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요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에피소딕 메모리로 저장이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재 상태의 어떤 이 스테이트과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작용해서 트랜스포머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쿼리의 역할을 하는 쿼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이 쿼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키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에피소딩 메모리 중에서 현재 상태와 가장 비슷한, 벡터를 찾아서 걔네들의 웨이트를 주고, 거기서 나온 벡터를 보면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현재 상태와 가장 맞는지를 찾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previous action이 다 지금 매핑이 돼 있잖아요. 그 액션들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다음 액션을 정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히포캠퍼스 역할을 하는,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게 히포캠퍼스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뭔가 이 PCC 같은 에피소딩 메모리 저장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액션을 셀렉션하는 그런. 근데 이제 여기서 부족한 거는 이제 스키마 같이 제너럴라이저블한 그런 템플릿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컨텍스트 일일이 다 비교해가면서 가장 베스트 매칭 컨텍스트를 찾아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줄여서 EP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에피소드 플래닝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사용했더니 이 에버리지 리워드 이 정도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리더라. 근데 이제 CSC를 이용해서 미리 이런 내비게이션 길들을 다 학습한 에이전트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리워드를 바로 얻어가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건 이 각 에피소드마다 태스크의 숫자인데 몇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아도 작은 숫자의 태스크로도 골을 성취하는데 아주 작은 숫자의 스텝만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CSC는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골을 성취하는데 가장 작은 숫자의 스텝으로 성취하는 데 반해서 이 EPN 같은 경우는 꽤 많은 태스크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닝한 뒤에도 이 골로 향하는 스텝 수가 여전히 많이 들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CSC와 비슷해진다. 이런 성능을 좀 보여줬고요. 여기 메모리 플래닝 게임인데 두 번째로 한 게 이제 스트리트 런이라고, 요게 이제 원샷 러닝 태스크인데 뭐냐면 비디오로 아마 길을 가면서 찍었나 보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메모리 앤 플래닝 게임과 비슷한데 스타트 포인트의 장면을 보여주고 골 장면을 보여주면서 도시를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게임인데 딱 한 번만 보여주고 거기를 가서 찾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보시면은 EPN이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 CSC는 그냥 단박에 에버리지 리워드를 이 정도 잡는데, 재밌는 건 상당수의 이 스텝이 지나가면 이제 EPN이 오히려 조금 더 리워드를 많이 받아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면 굉장히 그 RL에 특수한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이 훈련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옵티멀한 행동을 뒤에 한다,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라서, 뭐 이거랑 비슷한 얘기라서 결국에는 이 태스크에 관해서는 초반에는 EPN이 넘버 오브 스텝이 작고 또 필요한 태스크 숫자가 적은 데 비해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CSC가 더 빠르게 골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CSC의 어떤 성능을 좀 평가한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가 환경이 돼가지고 여기 하나하나로부터 스키마를 배운 다음에 그 모든 스키마를 배운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가 태스크가 돼서 동시에 이거 하나하나가 태스크가 돼서 그 태스크에 대해서 얼만큼 잘 성능을 보이는가를 분석한 건데 결국에 이 5개의 환경을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 환경에서 태스크를 하면 당연히 여기서 배운 스키마를 가졌을 때 가장 잘 할 거고 이 락탱글 환경에서는 당연히 이 스키마를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을 거고 계속 그럴 텐데 이제 여기서 주안점을 뒀던 건 뭐냐면 그 환경의 스키마가 아니라 다른 환경의 스키마가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스키마를 사용하냐를 본 거예요. 여기 NLL이 뭐냐면 네게티브 로그 라이크로 돼서 LNPO의 값입니다. 이 서프라이저이라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요 가장 위쪽 중간 밑이 환경의 크기 이것도 아마 사이즈를 키우면 이 돌아다닐 수 있는 스텝의 숫자가 커지겠죠.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 세 가지 다른 크기의 환경을 테스트를 했는데 보면은 실린더 환경에서는 당연히 실린더의 스키마가 사용했을 때 가장 서프라이저리 작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토러스가 뽑혀요. 이거 보면은 되게 이 구조적으로 좀 비슷해서 그런지 요거를 사용했을 때도 되게 작동을 잘하더라. 그리고 이제 락탱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락탱글 스키마를 사용할 때 제일 잘하는데 그 다음 게 그 다음 게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색하지만 빨간색이나 녹색인데 빨간색이 실린더거든요. 요게 또 요 바깥에 붙어 있는 요 방의 모양이 아마 이거랑 비슷한지 이게 좀 사용이 될 때가 있고 또 녹색 스퀘어 여기 중앙에 구멍이 뚫린 거이지만 그래도 환경이 비슷해서 요게 많이 사용되더라.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해서 각 환경마다 베스트 매칭 스키마와 세컨 매칭 베스트 매칭 스키마를 한번 보면서 정말 이게 잘 작동하는가를 테스트한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길게 얘기를 드렸던 거를 짧게 이제 다시 인터림 썸머리를 드리자면은 제네럴라이징과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우리 요번 에피소드의 가장 큰 주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컨텍스트에 대한 정의를 먼저 공부를 했죠. 센소리 큐는 무엇이고 스테이트, 피드백, 액션, 컨틴전시는 무엇인지 얘기를 했고 또 CSCG, 크론 스트럭처 코그니티브 그래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에고센트릭 투 엘로센트릭 트랜스포메이션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CSCG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플레이셀 현상을 다 모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슬라이드도 보여드렸죠. 또 이제 프라이어 날리지의 타입, 스키마, 지스트, 코그니티브 맵, 스키마 매칭, 슬로우 스트럭처, 그리고 리유저빌리티 오브 스키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다 드렸던 것